네, 미 국채 10년물 5% 시대로 진입일까요? 자,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 코스피는 2,370선까지 추락하고 코스닥도 무너지면서 한국 증시 금요일장도 퍼렇게 멍들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연이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이제 2시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또 이슈들 체크를 통해서 오늘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크박스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먼저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초거대 AI 컴퓨팅에 탑재되는 HBM 5세대인 초고성능 D램 HBM3E 샤인볼트를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우사인 볼트가 생각나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하고 빠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HBM에 있어서의 그 삼성전자의 반격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HBM 부서를 없앴다가 다시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선점은 뺏겼지만 그렇기 때문에 AMD와 엔비디아 둘을 잡았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물론 SK 하이닉스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4세대, 5세대 이쪽도 일단 SK 하이닉스 제품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항상 뉴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46에서 49% 점유율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마치 무슨 접전지 선거 투표율을 보는 지금 지지율을 보는 듯한 지금 뉴스예요. 그래서 50대 40이니 40대 50이니 50대 50이니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MD를 가져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날 조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벤더들이 워낙에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 있죠. 섹터를 맞췄는데 틀리면 기분이 더 나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햄버거 섹터를 맞췄는데 거기에서 치즈버거냐 불고기버거냐 갈려버렸는데 내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열받거든요. 네. 제가 말한 대로. 아예 선택이 틀려버리면은 그냥 내가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는데 그걸 맞추고도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2차 전지 양극재를 맞췄는데 양극재 안에서도 너무 차별화가 걸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 벤더는 너무나 강한데 삼성전자 벤더는 너무나 약하니 근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발주자로 쫓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좀 모멘텀이 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그런 규제도 있어갖고 삼성전자 이 이슈로 하이닉스만큼의 폭발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이틀 연속 100포인트 폭락하고 이러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벤더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벤더로 전환될 저기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기잖아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D램은 지금 1B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1B가 삼성전자에서 12.3을 하려고 하다가 12.8로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노가 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2.8이니 12.3이니 그게 X, Y, G, A, B, C로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1B에서 갈린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B는 14 정도래요. 근데 삼성전자는 12.3, 12.8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꼬은 거죠, 그거를. 1B로 안 되니까 우리 1베타로 하겠다. 말장난 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12, 13에서 이제 13, 12에서 더 가면은 이제 이 D램도 9단위로 한 자릿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지금 200단 이상이죠. 근데 500단까지 가면은 3개로 나눠 쌓아야 된대요. 지금 더블 스택이니 원 스택이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100개를 쌓는데 50개씩 쌓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500단을 가면 3개로 나눠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트리플 스택 기술이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빈메모리에서는 어디까지 갔어요? 2나노, 1나노니 1나노에서 0. 몇 나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미세와 고단화로 가다 보니까 8대 공정에도 속하지 않는 느닷없는 어닐링 공정이 뜨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랑 지금 계약이 나온 DIT는 완전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ALD 장비, 증착 장비죠. 이게 결국은 HBM이 D램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지금 D램 자꾸 DDR5 나오다가 HBM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이게 D램이 아닌 것 같아 싶은데 D램입니다. HBM이 결국에는 같은 공간 안에 많이 쌓아 넣어야 되니까 아까 뭐 치즈버거 얘기도 했지만 치즈를 최대한 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LD처럼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눈꽃처럼 입히는 ALD 기술이 필요한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최고가예요. 지금 20년 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근데 삼성전자 밴더인 원익 IPS는 어쩌고 있느냐 지금. 네. 아, 그러면 지금은 가지도 원익 못하고 있어요, IPS를 봐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런 변화가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레이저 어닐링에서 SK 하이닉스를 잡은 DIT는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60.74가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밴더인 이오테크닉스는 그거에 비해 못 갔어요. 이번 달에 18.34입니다. 고가상으로. 퍼센트지 차이가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단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전공정에서 뭐 지금 증착도 있고 어닐링도 있는데 전공정은 이제 어떻게 됐다. 아까 전에 미세와 고단화가 이제 굉장히 기술의 압박을 받다 보니 수율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어닐링이든 증착에서 어떤 신기술이든 이게 각광을 받는 건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DIT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강한 반면에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지금 이쪽은 약하다는 거죠. 원익 IPS.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3 5세대 이 샤인볼트도 지금 첫 선을 발표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따라간다면 당연히 이오테크닉스랑 원익 IPS도 DIT나 주성 엔지니어링과 격차가 벌어진 저 기술적인 이격을 좁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밴더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DIT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신규로 덥석 저거를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술적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때 후발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후공정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주제는 전공정이니까 후공정은 또 다음에 하겠죠. 네. 네. 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밸류 체인으로 놓이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원익 IPS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주가 추이 이번 주에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체크박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제약바이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번에 대거 참여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유럽 종양 학회 진행 중이죠. 지금 뭐 유한 양행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급락이 좀 나왔었고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또 티움바이오, HLB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임상 결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렉라자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 중앙값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한번 또 하루 정도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투심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도 참 희한하네요. 지금 조병철 교수님이 오늘 오후 5시 35분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지금. 어떤 게 발표 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됐다고 하는 건 초록이 공개된 네네. 거고 초록이 공개. 앞에 그냥 목차 같은 거죠. 오늘 이제 조병철 교수님이 이걸 다 주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동안 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신데렐라와 왕자님의 결합이란 것도 조병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반전을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왜냐하면 초록에 공개된 것 중에 렉라자 단독군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마드리드에서는 저기가 열리고 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24일, 26일 날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열려요. 지금 스페인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리 없어가지고 막 항의하는 저기 참가자들과 네. 바닥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그 장면들 지금 다 저기 보도되고 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동안 계속 비대면으로 열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대면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호텔 컨벤션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킨십을 하고 진짜 신체적인 스킨십 아닙니다. 스킨십을 하면서 그래야 계약이 터지는 거거든요.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대박의 기술 수출 계약을 터뜨렸던 것이고 대면 할 때 나왔어요. 다들 그게. 비대면 할 때 코로나에선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발표되는 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렉나자 단독군이죠. 예. 근데 뭐 여기서 큰 기대를 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삼성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게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항암화학 병용요법 삼성 연구 얘네는 플라우라거든요. 얘네는 플라우라로 나오고 얀센에서 하는 건 마리포사로 나가요. 근데 플라우라 2예요.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처음에 성공을 할 때 그 임상의 이름이 플라우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2인데 항암화학 병용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세대 독성화학항암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1세대 독성화학항암제 맞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 왜 그럼 2세대, 3세대로 발전을 했겠어요. 머리털 다 빠지고 지금 살 다 빠지는데 정상세포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독성화학항암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꺼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것도 찾고 있어요. 지금 짝꿍을. 아까 신데렐라 무슨 왕자 얘기했듯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찾고 있는데 그 플라우라2 MPFS가 타그리소 대비해서 9.5개월 개선된 반면에 지금 이번에 리브리반트 그 다음에 렉나자 이 병용 투여가 타그리소 단독 투여 대비 7.1개월 개선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기로는 1세대랑 합쳤는데 쟤네가 더 좋네. 그거잖아요, 지금. 리브리반트는 이중화학 항암제고 렉나자는 지금 3세대인데 그러니까 2세대 안에서 3세대예요.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 3세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세대 독성 화학 항암제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랑 합쳤는데 2.5개월 더 앞섰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렉나자 단독군이 있거든요. 1074명 중에 렉나자 단독군이 216명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요법에다 렉나자를 그냥 VS로 둘이 같이 붙여버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오늘 조병철 교수님이 발표할 때 렉나자 단독군이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의 단독군을 깨는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완전 반전이죠. 어떤 반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항암화학요법을 합친 게 9.5개월 개선됐는데 예. 리브리반트랑 이 렉나자랑 합친 게 7.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렉나자 단독으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이기거나 이 둘이 합친 것까지 이겨버린다고 하면 대박인 거죠. 예.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필요가 없다는 왕자님이 없이 신데렐라 혼자 그냥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이미 삼상의 탑라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때 어차피 이 렉나자 단독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짝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거는 기대할 게 아니라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전에 전체 생존 기간.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소세포 폐암 다 말기에 하는 거거든요. 초기였으면 절제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로 끝나는데 다 말기예요, 이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에서 굉장히 이 어떤 뭐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뭐가 있겠지만 일단 중간 분석 결과가 초록에 공개됐어요. 여기에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행군이 타그리소 단독군 대비해서 20%가량 개선된 효과는 나왔습니다. 이 중간 분석 결과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렉나자 단독 투여군이 이 전체 생존 기간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다. 아까 말했지만 뭐 그런 확률은 적지만 그러면 굉장히 유한양의 렉나자 가치는 좋아지고 오스코텍도 같이 오르겠죠. 유한양인과 오스코텍이 오늘 나올 뉴스에 따라서 상당한 주가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유한양이 이렇게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런 이슈밖에 없죠. 이번 달에 54.55에서 9.62, 무려 이번 달에 변화가 50%에 육박합니다. 이 얌전한 유한양행이요. 근데 이미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렇게 고점으로 확 치솟을 때는 한번 팔아야죠. 우리나라는 주면은 뺏어가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늦췄다가 지금 다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지만 50%에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0% 이상이 된 사람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쵸?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초장기 투자 성공 종목이 삼성전자, 유한양행 그리고 한 몇 개 있는데 한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2,000개 종목 중에서 초장기 성공 종목은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니까 뭐 초장기적으로 뭐 배분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50% 마이너스 난 게 기분 좋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지난주 급락이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 뭐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요. 눈여겨 보면 좋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끝난 것 같아요. 딱딱 나온 것 같아요. 답은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모델 그게 있고요. 왜냐 대량 생산으로 돈을 벌여가지고 CMO.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타까지 신약 쪽을 꿈을 꾸는 그쪽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캔 바이오 같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로 임상 3상 가는 거 불가능해 포기를 하고 뒤에서 백으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 업체.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모델.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무너지는 그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물질을 수입을 해다가 유한양이 조금 다듬어서 세계에 진출시키는 그 중간 단계를 하는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모델로 이제 정립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 뭐 수많은 업체들이 도전하면서 뼈저린 그 어떤 임상 3상은 우리나라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 기업도 없고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엔젤 투자사에서도 아예 바이오 투자가 다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 이 어떻게 하면은 신예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잘 발굴해서 그 끼를 살려줄 수 있느냐.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인업이 잘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아까 뭐 알테오젠이나 레고캔 바이오 말씀 저는 주셨고 그 세 가지 루트로 CMO 뭐 삼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행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5년, 20년간의 부친 속에 그래도 제약 바이오에서 정리가 조금 돼가고 있는 분위기. 여기서도 오늘은 또 유한양행.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앞에 두 개의 어떤 부분은 바이오 분야에서 이룩한 결과들이고 세 번째 말한 거는 전통 제약사가 각성을 했다는 건 옛날에 맨날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의사랑 안 하고 그 영업사원 했는데도 신약 계속 개발하고 그것만 했었죠. 해야 되는. 그때 이제 각성을 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R&D에도 투자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는 전통 제약사가 내고 있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제는 다시는 뭐 그런 시도를 할 저기조차 할 수가 없는 지금. 정리가 돼서 약간 조금은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가 다시 새로운 모델로 성장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자, 학교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의 합병 관련된 소식이고요. 네. 자, EU 경쟁 당국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의 매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30일에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이 부분 좀 결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업의 결합 의지가 강한 만큼 뭐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화물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항공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강행해야 하는 이유, 그 배경, 그럴 일인가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 합병에 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직원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도대체 이렇게 무리해서 다 내주면서. 물론 내줘야 되죠. 그 합병을 성공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떻게 인수합병을 했습니까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거 다 내주고 인수합병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4개 도시행. 근데 이거를 통과해도 문제예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쟁당국의 뭐 그 우려라는 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각국의 그런 단체들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4개 여객 노선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운수권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다 인력들을 파견해서 만약에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한항공이 이 슬롯 4개를 다시 못 가져가게 하는 조건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하물기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지금 아시아나항공 직원분들은 난리가 났고 대한항공 직원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거를 TA항공에 이전을 할 건데 TA항공에다가 인력을 다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대한항공 마크 달고 기장님, 승무원들이
어느 날 너네 다음 주부터 TA로 가. TA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대한항공 마크를 달고 있다가 TA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는 가야 되는데 둘 다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대한아시아나항공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통과하는 것도 문제고 네. 통과하더라도 그렇죠? 이 화물기를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들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키워갈 여력이 있는 항공사가 있는가? 그런 것도 문제고. 근데 대한항공은 어떻게든 지금 살을 다 내준 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의 의지는 지금 확실해 보인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할 피해들은 직원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뭐 고유가 또 고금리, 고임금 상황에서 항공주들, 글로벌 항공주들이 지금 다 고전을 면치 그렇겠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와 포 다 떼주고 나면은 현금 흐름은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되게 뭐 무리죠 지금 사실. 야, 근데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어딘가 뭐 그럼 외국으로 가던 외국 항공사에 가던가 우리나라 항공사에 가던가인데 외국 항공사보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낫긴 낫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직원분들에게 누군가는 잘려야 되고 누군가는 저가 항공사로 가야 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는 저가 항공사는 기회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TA 항공 같은 경우에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어떻게든 노선을 좀 더 늘려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일본 동남아 노선들 가격을 보세요. 지금 출혈 경쟁으로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독점을 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독점을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잖아요. 몽골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하나둘씩 풀리다 보니까 그것을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회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TA항공의 A330-300, A330-300 항공기가 3대 운영 중인데 이게 10,000km를 갈 수 있답니다. 10시간에서 11시간 운항 가능하고요. 만약에 파리를 어거지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그거 무슨 TV 보고 넷플릭스 보잖아요. 네. 그걸 다 떼요. 최대한 의자, 깡통 의자만 놓고 가볍게 가면 갈 수가 있어요. 어거지로. 근데 굉장히 무리한 운행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TA항공에다가 A330-200 숫자가 100이 적죠. 여객기 5대를 넘길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탑승 객수는 줄어들어서 왜냐면 이게 동체가 짧아서 200이에요. 300이 아니라. 그거를 넘겨가지고 서유럽을 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얼마나 이걸 하고 싶은지 알겠죠 지금. A330-200을 5대를 주면서까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TA항공은 요거 4개를 받고 대한항공에서 이 지금 조종사 승무원 100명을 받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성 우려 노선으로 말을 한 터키 이스탄불 노선까지 취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TA 항공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TA 항공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거기다가 화물기 입찰에도 참여했죠. 물론 2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네. 왜냐면 지금 A330-200도 받아야 되는데 이 화물까지 한다는 것은 TA항공의 그쪽에서 좀 자본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어쨌든 TA항공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제주항공보다 클 수 있는 그쵸 유럽 노선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겠죠. 물론 에어버스사 330에 대한 뭐 그건 있습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A330-200 5대를 받아가지고 서유럽 4개 노선 여기에 취항을 하게 된다면 TA항공을 타고 이제 유럽 가는 겁니다. 굉장히 TA항공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항공업계 관련된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실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